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50년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 웨비나 첫 번째, 오늘 그 첫 번째 기초지방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이행과 기후 예산 이 주제로 사회를 맡은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4월이었죠. 세계 기상기구가 2020년에 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대비했을 때 1.2도가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의 마지노선이 1.5도잖아요. 0.3도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자, EU는 2030년까지 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린딜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도 11월 달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캅26 회의까지 상향된 2030년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NDC 상향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지와 지혜와 행동을 모아야 하는 때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가 후원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한 EU 기후행동과 함께 오늘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방정부도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행동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9년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녹색 수도로 꼽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오슬로시,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을 준비하고 있는 대전시의 대덕구, 경기도의 광명시, 이 세 곳의 사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웨비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채널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고, 한 EU 기후행동으로는 영어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또는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대담 시간에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유럽의 녹색 수도 오슬로의 란 마리에베르그 환경교통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 대담에 참석해 주실 카린 헤르스베르크 국제기후협력 특보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또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 맡고 계신 대전 대덕구의 박정현 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맡고 계신 경기도 광명시의 박승원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행사 함께 준비해 주신 한 EU 기후행동의 요하임 아이슬러 팀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팀장님 축하 인사말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에 계신 분들께는 오후일 것이고요. 또 오슬로에서는 아침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한EU 기초지방정부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초지방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이행과 기후 예산이라는 주제로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유럽연합은 둘 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와 기초 지자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지방 정부들은 열의는 대단하지만 그러나 아직 전환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경험도 아직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선진 사례들을 듣고 또 배우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인식을 하고 저희 한이유 기후행동 프로젝트와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목표는 한국 지자체들을 도와서 기후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앞에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슬로의 기후 중립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게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녹색 수도로 꼽히고 있는 그러한 도시이고요. 매우 흥미로운 기후 액션들을 다양하게 추진해온 그러한 도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광명시와 그리고 대전 대덕구의 기후 계획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내빈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슬로의 란 메리에 니엔베르크 환경교통부상장님, 그리고 또한 국제기후협력 특보 캐런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박승원 광명시장님, 그리고 박정현 대덕구 구청장님께서도 오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오늘의 이 발표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한 활발한 토론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내일도 웨비나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 웨비나에서는 파리시와 고양시 그리고 전주시가 함께 사례를 소개를 하고 또한 기후 계획을 발표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9시에 오슬로 의회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이 웨비나 때문에 아침 일찍 발표 준비를 위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노르웨이 오슬로의 란 마리에 베르그 부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오슬로의 탄소 중립 계획하고 또 기후 예산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를 공유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웨비나에 참석하여서 오슬로시의 경험 그리고 또 탄소 중립을 위한 경험을 또 계획을 공유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시의 경험을 배우고 또 우리의 진전을 어떻게 이루어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먼저 몇 가지 우리가 왜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세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수백만 인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도전 과제가 기후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탄소 중립 그리고 마이너스 탄소를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만 될 것입니다. 현재 오슬로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톤에 따르는 탄소를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정주하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배출 수단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교통 체증을 줄이는 것, 그리고 대기 오염의 정도를 낮추는 것도 이것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질의 공공 공간을 마련하고 또 도시 내에 차량을 줄이는 것, 그리고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관광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도시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자연 기반 해결책을 통해서 이러한 심각한 이상 기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9년도 오슬로는 유럽 녹색 수도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지속 가능 관련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중심에 두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녹색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면서 친환경 교통을 추진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기반으로 하여 녹색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의회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후 목표를 채택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95%를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이고 기후에 대한 회복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켜 숲과 또 토지가 갖고 있는 자연 탄소 저장 기능을 보호하고 향상하고자 합니다. 탄소 발자국도 감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16개의 우선 과제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5대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후와 관련한 정책들을 시의회의 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은 어떻게 배출이 오슬로에서 2009년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경과를 보여주고 있고 2030년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9년도 이후부터 크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 점선을 보게 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자 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배출량을 95% 감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하여서 파리 협정의 목표에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후 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5가지 이 녹색 전환을 위한 중요한 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시의정이나 관련 기구들 또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출 제로 해법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 분야의 탄소 배출 감소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 내에서 교통 분야에서 많은 배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또 스마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포집하는 것이고 다음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후 예산제를 시행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예산은 거버넌스의 혁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재정 예산 프로세스와 기후가 연동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담당자인지 언제까지 또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후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관련된 시의회의 기관들과 기구들의 기후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후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 정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후 예산제대는 우리의 재무부서가 환경 그리고 교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예산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부서들과 또 주무부서가 기후 예산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된 부서 하에 여러 시 자체 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관련한 부서에서는 건축물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 부서에서는 이 순환 경제를 위한 필요한 솔루션을 마련합니다. 다음 도시 개발 그리고 환경과 관련한 부서는 또 자전거 타기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 기후 부서에서는
전반적인 배출과 관련한 총괄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기후 관련 배출에 대한 추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기구들의 역할들은 궁극적으로 이 기후 예산제가 목표로 하는 내용과 또한 일맥상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오슬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 감축이 되었고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도시가 성장하면서 더 강력한 대책을 취해야 됩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보시게 되면은 약 23%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오슬로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들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보시게 되면은 교통과 그리고 건축 등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교통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폐기물 소각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후 예산제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슬로에서는 현재 53%가 온실가스 배출이 교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오슬로는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한 온실가스가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 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공간들을 내놓고 또한 보행자들에게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대중교통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모든 차량들이 전기차가 될 것이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버스를 비롯해서 대형 차량, 소형 차량 등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화석연료 기반의 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는 보시게 되면은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오슬로가 현재 전기차에 있어서 어떻게 앞서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에 어떤 진전을 보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건설도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원 중에 하나이고 점점 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없는 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또한 다양한 무배출 기술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도 매우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구역 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친환경 건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최소적으로 공공구매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배출 제로 건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배출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프리미엄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노가 되면은 그래서 이미션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민간 분야와의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법적 기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도 필요하고 또한 다양한 친환경의 건설 솔루션도 필요합니다. 오슬로가 이러한 것을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도시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배출 제로 건축을 위해서 다양한 국제 협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공공 조달에 있어서의 요건들을 새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배출 자재 및 인증을 받은 목재 생산품을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크게 4가지의 교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정책은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전략적인 계획과 또한 구획 마련이 특별히 무배출의 도시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고 가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이를 위해서 기후 예산제가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이야말로 배출 재료 방안을 확산할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도시의 사례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이 바쁘신 와중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기후 예산제에 있어서 모든 부서가 기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한 가지 좀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목표 이행을 위해서 이제 그 목표량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책임 부서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 책임 부서와 감축량이 나오고 그에 따르는 예산이 있을 텐데 실제 시는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후 예산제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배정해서 실행하는지 그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시정부에서는 이 기후 예산제를 우리의 그 예산제도 안에 핵심 요소로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프로세스에서 기후 예산과 또 기후 목표가 이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항목으로서 반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각각 부서에서 이들의 책임 관할 하에 어떠한 조치들을 반영하여서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주무부처 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후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이런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활동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2030년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 목표가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 프로세스와 연동이 되고 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하여 예를 들어서는 예산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우회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시 정부의 관계자들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사실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책임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와도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자체로서 모든 일을 다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논의를 해서 만약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까지가 어떤 컨센서스, 자, 기후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 목표 달성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라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많이 바쁘시죠? 바로 가셔야 되나요?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저희 대답 하나. 네네네. 그 부시장님 한국 Yes, we 언론 have time for one more question. 예. 한국 언론에 2017년도에 시장님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왔냐면은 강력한 자동차 수요 관리 정책으로 언론의 인터뷰에 나오셨는데요. 사실 그 오슬로에서도 자동차 통제를 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이전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셨는지 자동차 자체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슬로를 보다 더 기후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중형 차량이나 아니면 트럭이나 뭐 이런 차량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대기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어떤 교통체증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차량을 줄인다는 것은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모든 사람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죠. 지난 수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차량 중심의 그러한 대책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보행자들 그리고 자전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간을 적게 할당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슬로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걷기를 많이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이제 더 많은 공간을 보행자들과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에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 관계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널찍하게 주차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했었기 때문에 좀 반응이 처음부터 좋진 않았었습니다. 자동차를 주행하는 데서 좀 더 자유를 계속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도시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차의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교통체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점점 더 살기 어려운 도시, 오염 심각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줄이고 더 많은 공간을 보행자들과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에 할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더 많은 공간을 보행자들과 또 도시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에는 이제 주차장이었던 곳을 전용을 해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이 도로를 더 확장을 시킨다든지 이게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말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부시장님 바쁘신 와중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은 우리 다음은 우리 기후에너지 거버넌스와 시민교육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경기도 광명시의 박승원 시장님 모시고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오슬로 환경부시장님의 기후 예산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오슬로시 우리 환경부시장님 발제 잘 들었고요. 우리 광명시도 빨리 오슬로 시처럼 탄소 예산제 빨리 실행을 해서 저희도 모범도시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대한 소개는 시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광명시는 2017년 시민들이 모여서 에너지 기획단을 만들고 2030 이행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시민들의 기후 에너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시민 참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운동적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민 여러분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듭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동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이런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동의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운동적 차원에서 지금 광명은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핵심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는 수도권 서울과 아주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 약 30만의 도시이고요. 광명시는 약 70%의 자연 녹지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아주 밀집된 아파트 중심의 그런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광명시는 잘 안 보이네요. 광명시는 광명 동굴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관광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이고 이 수도권에서 새로운 체령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 모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2017년 49명이 모여서 에너지 시민 기획단을 만들어서 함께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모였는데 약 2달 가까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2030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 현재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나온 의견들 중에서 상당 부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후 에너지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에너지과가 만들어져 있고 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기후 에너지 센터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많은 시민 교육과 또 시민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광명에는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기후 에너지 학과를 신설해서 기후 에너지 리더, 시민 리더를 양성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 강사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각 학교에 강사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새로운 녹색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강사를 꾸준히 양성하고 학교나 복지관 그리고 어디서나 언제나 시민들이 원하면 에너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강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에는 이 저탄소 그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집중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그렇습니다. 광명은 아파트 중심의 도시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에너지를 좀 절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판단했고요. 현재 300세대의 아파트 중에서 현재 34%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있는 10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매월 10일 밤 10시 10분간 소등하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도 함께 확산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 시민 햇볕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비록 지금은 현재는 3곳밖에 진행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공공기관에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광명 가상 발전소 건립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광명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시민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러한 햇볕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회사와 함께 연대해서 가상 발전소 설립하고 전력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광명 가상 발전소 건립 사업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조합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이나 빌라 주택의 옥상에 햇볕 발전소를 태양광 설치해서 가상 발전소를 운영하는 계획들도 현재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아래백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민주도형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 넷제로 에너지 카페를 현재 1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에너지 활동의 거점 지역,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어가는 시민운동의 거점 지역으로 만들고자 현재 하고 있고요. 이것을 매년 점차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곳에 교육과 동아리와 체험 활동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고요. 이 17개의 에너지 카페를 통해서 하나의 그 거점 지역으로서 지역사회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들을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광명 쿨루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빛을 차단하는 페인트 공사를 통해서 약 5.32도의 그 에너지를 감소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꾸준히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그 곳에 이 쿨루프 사업을 진행했는데 광명은 아파트 그 광명에는 그 오래된 그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주택 중에서 도시 재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현재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광명에는 그 대표적인 기업인 기아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늘 기아 자동차와 하이넥과 광명시가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정도 이 수소 복합 충전소가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아 자동차 내에 아주 큰 부지를 확보해서 그곳에 수소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했습니다.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시민들이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전기차를 사는데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확보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광명에 있는 대표 기업인 기아에서 친환경 차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저희 광명시가 함께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를 광명시가 관용차로 구매를 해서 주말과 퇴근 이후에는 그 관용차를 다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기본적인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면 그 어느 나라도 뒤지지 않는 빠른 속도를 냅니다. 속도전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P4G 세계 정상회의에서 선언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 예산제를 바로 실행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정부가 나서서 이 탄소 중립 예산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도록 광명시가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에서 앞서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슬로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부서가 에너지 탄소 중립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광명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모든 에너지 관련 부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광명시는 우리 지자체가 탄소 중립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길 때 갖춰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지역 에너지 계획, 그리고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센터, 그리고 대학,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탄소인지 예산제라든지 기후 예산제도 내년에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또 함께 오늘 얘기하시면서 방향을 좀 더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제인데요. 대전시 대덕구의 박정현 청장님으로부터 대덕구의 기후 에너지 정책 플러스
탄소인지 예산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삶이 달라지는 행복대덕 대덕구청장입니다. 박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히 유럽의 환경 수도인 오슬로의 사례를 저희가 들을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사례도 들어주시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거, 또 함께 지원해 주셔야 될 거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겠다는 의지를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덕구 현황하고 대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 그리고 지금 오슬로가 발표했던 기후 예산제와 비슷한 대덕구 탄소 인지 예산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덕구 보시면 대덕구를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환 서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쪽에는 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고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족산이 있고 그리고 대청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덕을 요 두 개 요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도시고요. 서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서쪽은 대화동에 대전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북쪽 서쪽 이쪽에 문평동이나 이런 쪽에 대덕 산업단지가 있고요. 또 평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 안에 굉장히 이질적인 양쪽의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가운데 이제 죄송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고민은 자연 환경도 잘 보존하면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나 사람들이 내뿜고 있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건가, 이거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고, 그래서 대덕은 2020년부터 우리 정책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를 기후 위기로 잡고 모든 정책의 기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는 그린 뉴딜 시행하는데요. 그 전에 보시면 실제로 2020년에 대한민국이 K 방역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알리는 국가가 됐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후 위기 대응은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한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작년 6월 5일 날 전국에 있는 226개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고, 그 힘으로 쭉 해서 드디어는 작년 12월 10일 날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K 방역을 넘어서 K 기후위기, K 탄소 중립 국가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대덕구가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7일 날 대덕은 5개 분야 40개 사업 5,406억의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도 이 과정에서 7,655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덕이 시작하는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5개 분야인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근데 이 전환의 과정을 주민 주도형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에 탄소 흡수원을 많이 만들어서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해서 가겠다. 그리고 도시 전체를 녹색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민 참여를 통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5개 분야 40개 사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대덕구의 거대한 목표입니다.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40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대덕구가 추진하는 사업은 핵심적으로 3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덕 안에 새로운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새로 만드는 도시를 스마트 그린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에 있는 산업단지를 그린 산업단지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이 주도하는
그린 뉴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연축을 스마트 그린 혁신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노후 산다, 저희가 있는 산업단지가 조금 노후됐습니다.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만들고 이 안에 대덕이 시작하는 아리백 기업 발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전시가 새로 만드는 평촌동에 있는 금영산업단지는 초기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100% 산업단지로 만들자 하고 대전시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대전시가 지금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 안에 사실은 넷제로 산업단지가 새로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탄소 다이어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에너지 카페나 에코프라자 등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플랫폼,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대덕구는 특히 채식 특구를 만들겠다. 앞으로 5년 안에 대덕구 주민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을 하는 그래서 기후온난화에도 대응하고 기아 인구도 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기후행동 3종 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대덕구 9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이 실천을 하고 있고 대덕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과 이 실천을 위한 MOU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은 이메일을 지웁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 나날들 속에서는 나무 칫솔과 텀블러를 사용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기후위기 3종 세트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대덕구 에너지 전환 사례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에너지 전환 플랫폼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실제 에너지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와 관련해서 실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주제를 가벼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장애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카페라는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자. 약간의 융합인 거죠. 무거운 에너지라는 주제를 가볍고 사람들이 모이는 즐거운 오픈되어 있는 카페라는 공간에서 모여서 함께 하자라는 의미에서 에너지 카페를 2곳 지금 조성했고요. 샵인샵 개념입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따로 카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안에 에너지 카페를 들여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약간의 소득도 드리고 그리고 예산도 아끼고 그리고 지역에 가깝게 그냥 슬리퍼 끌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본인들의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지금 2개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저는 전국적으로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요. 미호동이라고 굉장히 이름도 아름답죠. 아름다운 동네인데 이 아름다운 동네가 대청댐 가는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한국에서 공판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거기에서 판매하는 곳을 공판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판장을 넷제로 공판장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 전환에는 5개 주체가 함께 참여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호동에 있는 주민, 미호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한 협동조합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해유 그리고 환경단체인 대전 충남 녹색연합 그리고 에너지 기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신성 이은시 그리고 대덕구 이렇게 5개 주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예쁘게 1층에는 환경 상품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함께 판매되는 넷제로 공판장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에는 넷제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함께 에너지와 관련해서 교육하고 학습하는 그리고 토론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상징물입니다. 이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 앞에 1.5도라는 상징물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들어오고 1.5도가 뭔지를 함께 학습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거 만들 때 행정은 재원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주고 민간이 위탁하고 하는데요. 여기 넷제로 공판장은 행정은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 돈 리모델링하고 이런 돈들은 다 신성 ENG라고 기업에서 다 나왔고요. 운영은 지역 주민들이 하고 행정은 행정 절차만 이행하는 새로운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슬로에서도 넷제로 공판장은 구경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들 저희 18만이 채 안 되는데요. 대덕구 주민들이 18만 중에 아주 어린 사람들 그리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 빼놓고 나머지 한 10만 정도의 우리 인구 지역 주민들이 탄소에 대해서 누구나 이야기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탄소 다이어트, 탄소를 줄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0만 명의 탄소 다이어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탄소 다이어트가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공익 광고로 유준열 씨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이미 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탄소 다이어트를 양성하고 향후 5년 안에 10만 명의 탄소 다이어트를 양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대덕형 아리백인데요. 대덕구 안에 작은 5인 이상의 관내 소재 기업들이 아리백으로 선언하고 그거를 위한 실천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데요. 목표는 2030년까지 60%의 재생에너지 그리고 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서 생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리백 첫 번째 기업입니다. 신탄진 주조는 대덕구에 있는 오로지 하나 있는 그 막걸리 회사예요. 그래서 태양이 만드는 막걸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올해 아리백 업무 협약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열심히 아리백 기업을 향해서 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2개씩 정도의 아리백 대덕이 시작하는 아리백 기업들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덕구가 새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소 인지 예산제인데요. 지금 오슬로가 발표한 기후 예산제와 맥락은 같은데 약간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소 인지 예산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실제로 2020년 그 GDP 중에 공공 부분, 특히 중앙 정부의 지출이 25.6% 정도 됩니다. 4분의 1이 중앙 정부가 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정부의 지출액 자체를 탄소 중립 예산으로 전환한다면 이거는 전 사회적 또는 산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파장을 일으킬 거고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해 가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착안해서 우리 예산을 소위 성인지 예산 제도에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탄소 인지 예산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4월 달에 조례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렇게 예산제 전담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이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갈 거고 탄소 인지 예산제 추진 전략은 크게 투 트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덕구가 올해 본 예산이 4,615억인데요. 4,615억의 예산 전체를 탄소 중립적 예산으로 가도록 한 게 하나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예산을 예산 규모를 늘리는 거죠. 점점 그 부분에 예산 규모를 늘려가는 이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하면 전 사회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를 전환하는데 굉장히 촉발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래서 탄소인지 예산제 성과 지표와 인센티브를 연계해서 모든 부서가 이 탄소인지에 기반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제도 기반은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협의체는 구성을 가야지 되는 상황에 있고요. 부분별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제목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덕구가 구입하는 물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입하는 물품에 탄소 발자국을 저희가 측정하는 거죠. 측정해서 친환경적인 물건으로 다 대덕구가 구입하는 물건 다 바꾸는 거고요. 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는데 실제로 교통 부분의 전체 기획은 대전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데 우선 대덕구가 소유하고 있는 114대의 차량 중에 지금 현재 친환경 차량으로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 차량을 이제 앞으로 100%로 늘려가는 것들을 계속 할 거고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계속 그 MOU를 맺어서 그런 방식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거는 뭐 기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 건축 예산 그리고 건축물을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데 지원하는 것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폐기물은 실제 자원 순환형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지원할 거고 그리고 탄소 흡수원을 많이 만드는 녹색 예산, 녹지 예산의 예산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가는 것들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덕이 시작하는 탄소인지 예산제는 지금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라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연동해서 함께 추진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덕구의 탄소인지 예산제는 온실가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그 친환경 제품들로 전환해서 구매를 촉진하고 그리고 향후 3년간의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예산서에 기재하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 플랫폼이나 뭐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실천 활동들을 더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걸 통해서 탄소인지 예산제의 도입의 성공을 저희가 좀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 그 3월 달에 우리 대덕구에서 탄소인지 예산제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막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4,615억 대덕구의 전체 예산을 탄소 중립에 맞춰가지고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점점 예산의 규모도 높여가겠다, 늘려가겠다라고 하신 그 두 가지 접근법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 세 도시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제를 들었는데 아마 궁금한 것들, 서로 물어보고 싶은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자리를 이동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네 이쪽으로 네. 제가 그쪽입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세 도시가 함께 만났습니다. 자, 오늘 또 오슬로의 의회 때문에 바삐 가신 우리 란 마리에 베르그 부시장님 대신에 지금 정책을 또 담당하고 계시는 카린 헤르스베르크 국제기후협력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제기후협력 특별보좌관님 먼저 좀 소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오슬로 사례는 너무나 잘 아실 테고 한국의 도시 사례 지금 두 군데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이전에 한국 도시 사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그리고 오늘 이 한국의 멋진 이 두 도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는지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광명시 그리고 대덕구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흥미롭게 봤던 것이 교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 광명시가 이 두 개 부분에 초점을 두었고 또 대학도 참여를 시켜서 기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오슬로에서도 아마 배울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슬로에서는 유사한
기후 시범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관련 기구에서 일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서 기후 관련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뭐 재개나 뭐 일자리 창출까지 다 연결시키는 정도는 현재 아닙니다. 우리 마리에 베르그 부시장께서는 발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기후 예산제를 보완하여 보다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또 포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또 대덕구의 경우 이러한 탄소인지 예산제 도입을 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슬로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파악을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쉽게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도 취하면서 또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들도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녹색 경제를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도전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듣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장님 어떠셨습니까? 먼저 소감 한 말씀씩 나누고 좀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세 개의 발제 어떠셨는지요? 예, 그 오슬로시에서 모든 부서가 기후 예산에 책임이 있다 이 말이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 부서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치를 이제 하신 것 같아서 매우 좋았고요. 그 제가 시 정부를 운영하면서 힘든 것이 이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 일만 하고 이게 잘 융합 또는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는데 이 체계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논의와 협의와 토론이 있었는지 그 과정이 저는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환경장관께서 이것을 다 주도하고 계신데 그 환경부시장께서 이걸 다 주도하고 계신데 그 거기에 뭐 재무부시장도 있고 또 다른 영역에 이제 그 행정 책임 리더가 있을 텐데 그분들하고는 이 분야와 이렇게 진행할 때 서로 충돌이나 갈등이 좀 없는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이 광명시는 인구가 한 30만 명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이것에 좀 동의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차후에 그 오슬로시의 이런 그 기후 예산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배워서 광명시에서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슬로시의 그런 과정에 대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기후 예산제의 실질적인 돌아가는 과정에 대한 질문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또 저희 시민들도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것과 연동된 그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그런 것들은 아예 제외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도 같이 주셨는데요. 아마도 기후 예산제가 실제로 우리 부시장님 설명은 해주셨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답변을 하면 될까요? 일단 기후 예산을 만드는 프로세스는 에이전시 단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예산 지침을 보게 되면은요, 매년 초에 이제 재무부에서 내놓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기구들이 예산을 각 부서에 이제 예산을 내놓도록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후 예산과 관련된 인풋도 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슬로시의 기후
목표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라는 그러한 목표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우리 목표 사이에 갭이 얼마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관계 부처들이 각각의 자기 분야 내에서 대책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내도록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폐기물 관리를 개선한다든지 혹은 화석연료 사용을 예를 들어서 뭐 교통의 다른 분야에서 줄이 나간다, 뭐 트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는 그러한 대책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건설 현장에서도 오염을 줄이는 대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구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도시기획, 뭐 폐기물 등등 다양한 부서에서 대책들을 내놓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국이 있는데요. 기후국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대책들을 검토하고 살펴보고요. 그런 다음에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감축될지를 예측을 해보게 되고요. 또한 기후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 총량을 계산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슬로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요. 일단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의 기구에서 이 인벤토리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오슬로 시내에서도 이 인벤토리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이전시 단에서 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각각의 자기의 어떤 분야 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관계 부처에다가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런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기후국에서 총괄을 해서 기후 예산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후 예산과 관련된 전체 계획은 교통부 그리고 재무부에서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계획을 시의회의 예산 미팅에서 매년 초에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더 추가적인 수정이 가해지게 되고 조정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 기후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 예산 보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난 1년 동안에 했던 대책들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들이 측정을 하고 그것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연간 보고 회의가 있는데요. 실제 어떻게 이행이 되었는지, 각 대책들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는 세션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전체 프로세스가 정기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 부서별로 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제 시정부에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11명의 부시장이 함께 참여를 하는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예,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정치적인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 정부의 가장 최상위층에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시장이 직접 참여를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그 최상위 결정 단위가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귀에 확 꽂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오슬로의 그 기후 예산제를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총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총량 목표 딱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나오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각 분야별 수단이 나오고 각 수단을 책임지는 담당 부서가 나오고 그것들을 총합했을 때 1년 동안 오슬로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다라는 것이 딱 명확하게 수치화된 목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목표가 설정이 되고 담당 부서와 수단이 나오고 그에 갖는 예산이 뒷받침하면서 실제 오슬로의 감축 목표가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우리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현 청장님 궁금하신 것도 많고, 지금 보면은 우리 오슬로하고 대덕구의 탄소 인지 예산제는 약간 좀 차이가 다른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이라든지 뭐 또 궁금한 내용들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종합적인, 그러니까 큰 방향은 같은 것 같습니다. 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정책의 실행 단위를 추진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예산을 활용해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제 이해하기로는 대덕이 하려고 하는 탄소 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 전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탄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거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슬로가 하고 있는 기후 예산제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중에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오히려 기후 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이제 탄소 인지 예산이라는 내용 중에 한 축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키워내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 들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기후 예산제가, 오슬로 기후 예산 제도가 전체 오슬로의 재정에서 지금 어떻게 매년 몇 프로씩 상승하고 있는 건지,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평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서 그거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되고, 그 평가가 됐으면 이제 그 환류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안 됐으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뭐 이런 제도를 지금 갖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기후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출 관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 제도를 보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감축들,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을 여러 다른 영역에서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축들을 연동을 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실제 그 재정 예산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계를 시키는 것인데, 여기 기후 예산이 배정이 되고 또 목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시의회의 실제 예산과 연동이 되어서 이러한 예산들을, 다시 말해서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배출과 관련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조치들을 실행을 하고 또 관련된 법 준수를 보장할 것인가의 질문도 해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법 준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 관련 결정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러한 결정은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정 조치가 어떤 배출에 미치는 영향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으로 이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100% 이해를 해야만 이것을 평가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수단을 취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배출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추적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상의 변화나 차량 양의 감소를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전기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전체 버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비중의 자동차 등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어떤 목표치가 조정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는 제6차 기후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5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관련된 기관들이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또 경험도 축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이 함양되고 있습니다. 각각 영역별로 이제 경험이나 지식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런 저탄소 배출과 관련한 수단들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모범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에이전시가 이런 예를 들면은 인벤토리라든지 이것들이 실제로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실제 사람의 행동 변화까지도 감안해가지고 데이터를 평가하는 그런 체계, 그런 에이전시가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에이전시에 대한 설명을 하나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우리 문기덕님께서 실시간으로 또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시청 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은 5년 동안 해서 경험이 쌓였다고 했는데 초기에 이런 제도를 시작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추가로 업무 시간이 는다라든지 추가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는 혹시나 없었는지, 그리고 사실 자기 모든 부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부서가 다 하려고 하면은 모든 부서가 또 다 교육받고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이 초기 과정에서 이런 교육과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다고 우리 문기덕 시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예, 물론 교육, 훈련 이런 게 필요했죠. 네, 그리고 에이전시들마다 각자 임무들을 하게 되는데 임무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 대책 그리고 어떤 기후의 인식을 에이전시의 일상 운영에 반영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자면 추가 업무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에이전시들마다 각각의 주무 분야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전시 중에서 공공 조달을 담당하는 에이전시가 있는데요. 이 에이전시는 도시 시정부의 전체 조달을 다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은 이제 공공 조달 정책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 공공 조달 정책에는 기후나 환경과 관련된 이 조달에 있어서의 다양한 요건들, 공공 프로젝트에서 충족해야 되는 환경 관련 요건들을 여기에서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물품에 대한 공공 조달 비중을 30%로 한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가이던스도 내놓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높아져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이나 가이던스를 내놓은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에 뭐 건축물 에이전시랑도 협력을 하기도 하고 혹은 실제 관련 그 업무를 수행하는 시 정부의 주무부처와 협력을 해서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의 전문성에 기초해서 현재 전문 분야의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후에 인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국가적 또 연구소 이런 데서 다양한 어떤 기술적인 분석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 기후국이 있는데요. 기후 에이전시가 있는데요. 이 기후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트레이닝과 또 지식 전파에 대한 활동들을 여기에서 만들어냅니다. 또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리더들을 배출을 시키고요. 교육을 시키고요. 또 다양한 토론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뭐 온실가스 인벤토리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그래서 이 기후 에이전시가 실제 교육과 또 역량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일을 전담하는 기후 에이전시가 있는 것이 기후 예산제를 시행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담당하는 부서가 딱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명 시장님 그 기후 에너지과 이런 것들을 딱 전담해서 만드는 작업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기후나 에너지를 통합해서 다루는 그런 접근들이 상당히 아직도 좀 드뭅니다. 그래서 시장님 뵈면은 광명에서도 그거 만들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반대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얘기들을 조금 광명의 사례 이런 것들을 들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그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어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제가 한 3개 과 정도를 새로 신설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후 에너지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에너지과를 신설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쉬운 말로 그게 지금 뭐가 급하냐,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당장에 중요한 일들이 수두룩한데 왜 기후 에너지냐, 뜬금없이 뭐 한참 있다 해도 될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행정은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는 건 중요하지만 미래의 그 가치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기후 에너지과를 신설했고요. 그때 기후 에너지과장을 맡은 분이 지금도 좀 계속 하고 이 일을 하고 계시고 3년 동안. 근데 기후 에너지과가 어쨌든 뭐 지방 정부의 장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고요.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짧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 기후 예산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를테면 좀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한 좀 전기차를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보증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좀 이런 방식의 예산을 생각했는데 지금 오슬로시는 사실은 주차 제한이나 폐기물 배출 제한이나 그 화석연료를 쓰는 그 교통에 대해서는 뭐 제한을 하고 줄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칫 시민들의 저항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던 경우들이 좀 있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네. 수요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시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주차장 공간을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오슬로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강력한 자동차 억제라든지 이런 정책하고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의 혹시 불편이라든지 반대 이런 그런 것들에 좀 많이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여지들이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현실적인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Also something about that. 네, 잘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Good. So there are some conflicts around. 어느 정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뭐 특정 조치를 취한 경우 또는 뭐 시의 특정 영역과 관련해서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된 전략은 도시 중심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심 중심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주차장들을 공공 공간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특히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가면 자동차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 수요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주차장 공간을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뭐 지역의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차장 공간 자체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시민 반대에 대한 대응을 하였는데 이 주차장 공간들을 도시 지역에 다른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만약에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해당 지정 주차 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고 대신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이 되는 차량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주차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거 지역 내에서도 주차를 하는 공간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자유롭게 자동차를 주행해서 특정 지역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심 중심부로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제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차 공간을 제한을 시키면서도 대안을 주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대안들을 제공하고 대안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확대한다거나 대중교통이나 버스, 뭐 지하철 등의 노선을 보다 확충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자동차 도로망을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사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오슬로 도시 내에서는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 또 자동차 바로 옆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민의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그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도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할 때 또는 제한적인 조치를 하려고 할 경우에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It takes time. 그리고 또 시간도 걸릴 것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그 해당 조치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또 이러한 대안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런 교통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다른 선택지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박정현 총장님께서도 또 질문할 게 있다고 네. 얘기하셔가지고요. 네네. 저희 대덕이 시작하는 그린 뉴딜 중에 우리 혁신도시라고 새로 이제 도시 하나를 만드는 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 탄소 중립 건축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도시는 어쨌든 대부분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의 건축물을 기후위기에 맞게 전환하거나 신규 건축물을 탄소 중립에 맞는 건축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발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해서 오슬로는 C40 C40, C40와 함께 친환경 건축 포럼을 설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 친환경 건축 포럼이 어떤 일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40는요, 도시를 위한 국제 기후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주요 도시들, 대도시들이 주로 참가를 합니다. 오슬로도 C40의 멤버입니다. 저희는 메가시티여서가 아니고 혁신 도시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정책 관련된 다양한 혁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40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C40에 보면요, 크게 큰 도시들이 주로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90개 도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C40의 도시들이 함께 모여서 전략을 만들고 목표를 만들고 또 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로 해서의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오슬로도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 있어서 배출을 무배출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일단은 화석연료를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건물 관련된 에이전시가 또 깊이 활동을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계류들, 그러니까 건축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다양한 기계류들이 화석연료에서 바이오연료로 이제 바뀌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기 굴착기라든지 다양한 그런 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건설 장비들이 투입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류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략을 마련을 하고 업계에다가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친환경의 어떤 건설 장비들이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업계에 인플루언스를 주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또 혼자서 하면 안 되고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C40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도시들이 모여서 어떤 클린한 또 친환경의 이러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친환경 건설 포럼, 클린 컨스트럭션 포럼을 발족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 현장을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하자라는 것이죠. 건설 장비들을 어떻게 더 전기화할 것인가, 혹은 전기 굴착기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련 인프라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전력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건설 기업 혹은 어떤 기계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 분석들을 진행을 하고요. 또한 건설업계나 혹은 기계업체랑 같이 많은 토론을 하면서 이런 솔루션들을 함께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업계 내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실제 건설업계가 무배출, 제로 배출로 나가는 데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슬로는 또한 세계 최초로 제로 이미션 건설 현장을 2년 전에 2019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다른 도시들도 이러한 선도적인 관행들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도시 자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행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 내에 보면은 일단은 뭐 전기공업 같은 거 뭐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보다 더 이제 대기 오염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의 건설 현장을 구축하는 것이죠. 특히 또한 국제 협력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또 유럽에서도 지금 이러한 친환경의 이런 건설을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한국의 도시들도 이러한 노력에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유럽에 있는 도시들이 2030년까지 100개의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오슬로도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럽의 스마트 시티의 핵심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교통을 결합하는 거다라고 들었고요. 이게 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R&D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라이즌 2020 이런 프로젝트들도 같이 연동돼서 진행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지금 우리 카린 헤르츠베르크 님께서는 국제 기후 특별 보좌관이시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 이렇게 100개의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진짜 어떤 움직임이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역동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이미 많은 협력이 유럽 도시들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연구 개발 프로그램 호라이즌 2020이 진행이 되었죠. 이제는 신규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 또 오슬로가 참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브 21입니다. 무브 21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무탄소 배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도시들뿐만 아니라 연구기관들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100개 탄소 중립 도시를 건설하자는 노력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아킴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보완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종 결정, 이 100개의 탄소 중립 도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도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이 프로젝트에서 100개 참여 도시들을 동참시켜서 이들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도시와 다시 말해서 지역 차원에서 개발을 한 솔루션들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도시 기후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조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오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탄소 배출, 저배출 솔루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개 탄소 중립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도시 기후 계약 체결을 통해서 중앙정부 차원으로까지 연결이 될 것이고 중앙정부의 특정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이 도시의 노력,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또는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0개 탄소 중립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 참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후에 뭐 중앙 차원에서 아마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그리고 또 도시들 이런 곳들이 상호 소통을 하면서 이제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민희 님께서 지금 또 질문을 주셨고 최종화 님께서도 유튜브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같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대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인지 예산제 전담팀 만든다고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몇 명 뽑으실 건지 궁금해하시고 있고요. 또 대덕구의 그린 뉴딜에서 구민들에게 이 그린 뉴딜을 어떻게 전달하고 교육할 것인지 참여시키려면은 학습이나 교육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직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탄소 인지 예산 제도를 만들자라고 제안한 거는 우리 에너지 과학과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은 에너지 과학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 전체와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예산팀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획실의 예산팀에 요 탄소 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아마 사람을 같이 붙여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몇 명이나 할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명, 저는 최소한 5명은 붙이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이 공무원 임용에 관련해서 좀 제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필요하면 외부의 민간 자원을 좀 채용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그 교육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탄소 10만 탄소 다이어터 앞으로 이제 5년 안에 좀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선 올해는 대덕구는 12개 동이 있는데요. 12개 동을 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탄소 다이어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직접 교육도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이제 용돈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용돈 수당 주겠다고 좀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동해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탄소 다이어트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주민자치회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저희가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5년 안에 10만 명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네. 함께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도록 같이 가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광명 시장님, 우리 광명도 기후대학 과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요 두 지자체가 같이 에너지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실제 만나 보면은 이 정책, 시장님이 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 뭐 지지도 이런 거 어떻게 좀 실감나게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답변하시기 전에 네. 기후대학 저도 지난번에 저 발표하실 때 듣고 네. 저희도 뺏기려고 해요. 좋은 정책은 뺏겨야 되니까 네.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이랑 같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재밌는 게 저희는 탄소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광명은 탄소 의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민들 탄소 기후 이병. 네, 기후 이병. 예. 그래서 네네. 그 두 저 지자체가 함께 만나서 좀 논의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두 분이 막 만나고 계시네요. 네, 우리 예. 시장님. 네.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좀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보는 거는 약 40대 정도의 이제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기후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대화를 해봤더니 요즘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이 많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똑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영향을 좀 받게 되고요. 그래서 학부모들 중심으로 한
이 기후 에너지 관련된 동아리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기후 에너지학과 졸업생 중심으로 해서 또 기후 에너지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이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주민 조직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광명 아리백 그 시민 클럽을 3개의 단위로 좀 모집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여튼 저희가 시가 주도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좀 지속화하면서 시민들이 관심이 높아지는데, 시민들이 335 모여서 뭔가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일자리가 생기고 여기에 뭔가 일이 좀 벌어진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흥미롭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민들은 점점 많아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일자리 얘기 나오니까 또 오슬로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 발표에 보면은 오슬로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녹색 일자리라고 강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그 기후 예산제와 연동해서 이런 시의 정책이 시 안에서 관련한 일자리랑 어떻게 연결되거나 늘어난 것들을 지금 한 5년 정도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나 접근, 뭐 결과 이런 것들도 혹시 취합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예, 사실 굉장히 좋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린 잡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에 대한 그 수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트렌드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의 어떤 전기화, 전동화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충전소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건설 현장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건물 건설에 있어서도 저탄소 배출 건물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어떤 교육과 관련된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환경제, 친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순환경 경제 관련해서도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대책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과 관련해서 다양한 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또 다양한 취급 방식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일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전략에다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오슬로 내에 3개의 혁신 구역이 있는데요. 이 3개의 혁신 디스트릭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디스트릭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쪽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축물, 뭐 주택 이런 쪽에 집중해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연구 그리고 제도 마련, 새로운 솔루션 개발 이런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곳의 혁신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매우 유망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폐기물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현장들, 그리고 제도와 연구, 요 3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 다양하게 오슬로가 하고 있는 이런 탄소 중립으로 연동된 수많은 녹색 일자리가 파생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오슬로 사례 책과 자료로만 보다가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발제하신 이 두 분의 시장님, 또 우리 기후 그리고 국제 특별 보좌관님께서 오늘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서로 오늘 2시간 동안 저희가 나눈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이 오늘의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님, 우리 광명 시장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요. 코로나19에서 해방이 되면 제일 먼저 노르웨이 오슬로로 달려가서 오늘 선생님 같이 뵙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면서 광명에 이제 시민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탄소 중립 또는 기후 에너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사실은 많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 건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에 지금 2가운데 했고,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몇 가지 최근에 5개를 또 그린 리모델링 하는 사업을 계획을 좀 갖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광명시가 또 업사이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환 경제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일들을 꽤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이러한 업사이클 클러스터를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좀 지으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재료 은행을 통해서 많은 재료를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작가들을 또 이제 함께 참여해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거기에 친환경 제품도 생산하고 하는 그런 업사이클 클러스터를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들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나중에 더 많이 공유되고 또 함께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현 구청장님. 네.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의 선진 도시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오슬로의 현장 정책을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우리 박승원 시장님 모시고 코로나가 좀 지나가고 나면 오슬로 함께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게 이제 영상 국제 회의다 보니까 조금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더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저는 여기 오슬로 아까 부시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교훈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기후 정책은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거든요. 그래서 대덕도 우리 탄소 중립 도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더 개선되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이 또 하나 생겼어요. 저희가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기후 도시 국내도 우리 기후 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협력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도시가 뭘 하고 있다라는 약간 추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오슬로처럼 아주 구체적인 기술과 정책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더 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가속화되어 있는 정책 협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명 시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내에서 하나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르게 필요한 부분으로 연결해도 좋고요. 그게 기반이 돼서 다른 선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의 도시들과 또 협력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 고민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만나면 만날수록 일이 늘어납니다.
오늘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기후협력 특보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해 주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도시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한국 분들이 듣고 계신데요. 두고두고 아주 참고가 될 만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있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가 최종적으로 종식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광명시 그리고 우리 대덕구 담당자분들과 직접 만나서 또 한국의 도시 연합과 함께 만났으면 합니다. 우리 오슬로에도 이런 도시 연합체가 있는데 이런 연합체들 간의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 교육이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학과까지 개설을 하셨는데 참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담이나 경험을 앞으로 더 공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 광명시장님께서 아까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러한 소재, 자료, 은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 도시,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꼭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오슬로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지금 진행된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꼭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해주신 저기 공무원들 또 우리 함께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민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고요. 내일은 또 파리 부시장님, 이재준 고양시장님, 전주시장님이 함께 하면서 탄소 중립을 위한 도시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